어느 날 오후 정숙 씨는 민준이를 돌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그녀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심증이 의심된다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면 위험하다고,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있다고 하자 수진이는 놀란 듯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 수는 없고 퇴근 후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는 지방 출장 중이라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일 올라오면 병원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우고 돈을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어린이집비가 밀렸다고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냐고. 안녕하세요. 인생 다시 보기입니다. 우선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66세 이정숙 씨는 37년간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퇴직했습니다. 5학년 담임을 마지막으로 교단을 떠났습니다. 퇴직식 날 제자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편지를 받으며 그녀는 울컥했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강민호 씨는 68세로 3년 전 건설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현장 감독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가끔 여행도 가고 오래 미뤄왔던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정숙 씨는 퇴직 후 첫 달을 정말 즐겼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남편과 산책을 했습니다. 평생 타인을 돌보며 살았던 그녀에게 이 시간은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석 달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35세로 결혼 7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수진이도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작년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32세로 결혼 3년 차였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일했는데 회사 사정이 불안정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승진해서 밀릴 것이고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경력에 큰 공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서연이었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지만 적응을 전혀 못했습니다. 매일 울고 열까지 났습니다. 며칠 보내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방에 살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알아봤지만 비용이 월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수진이 월급의 절반이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서연이를 좀 봐줄 수 있냐고.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제 쉬고 싶었습니다. 37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실에서 30명을 돌보고 집에 와서는 자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엄마 말고는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민호 씨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쉬어야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딸이 직장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겠다고 서연이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숙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수진이 집으로 가서 서연이를 받았습니다. 수진이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숙 씨는 서연이를 안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또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서연이는 낯을 가려서 처음 며칠은 계속 울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이를 달래느라 온종일 안고 다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쯤 수진이가 퇴근해서 데리러 왔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은 9시가 넘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때까지 서연이를 돌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였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릎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았고 매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2달째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투자가 끊기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곧 출산 예정이었고 병원비며 출산 준비물이며 돈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다음 달 보너스 받으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퇴직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냈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해 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고 서연이는 이제 정숙 씨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울음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몸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고 허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준호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밀렸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또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냐고. 정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예상보다 몸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돈도 생각보다 빠르게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도움이 필요한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아직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퇴직 후 꿈꿨던 평화로운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끝없는 돌봄과 걱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들이 안정되면 다시 평화가 올 것이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 희생이 끝나기는 할까? 아니면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정숙 씨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2020년 봄 정숙 씨는 이제 71세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를 돌보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6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오후에 데려와서 저녁까지 돌보는 일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준호의 아들 민준이도 4살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민준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고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2 손주를 번갈아가며 돌봤습니다. 서연이는 화수금에, 민준이는 월화목에 맡겨졌습니다. 정숙 씨의 몸은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생겼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면 최소 2달은 회복이 필요했고 그동안 손주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 민호 씨도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당뇨병이 생겼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산책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 어려웠습니다. 정숙 씨가 손주 돌보느라 늘 집을 비우자 민호 씨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숙 씨가 준호와 수진이에게 보낸 돈은 지난 5년간 총 3,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비를 대고 병원비는 아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추석 명절, 5년 전만 해도 자녀들이 며칠 전부터 연락해서 준비할 것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절 하루 전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바쁜 듯한 목소리로 이번 추석은 시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친정에 왔으니 올해는 시댁 차례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도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는 처가에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처갓집에서 사촌들과 놀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괜찮다고 장모님 잘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명절 당일 정숙 씨와 남편은 둘이서 간소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우고 돈을 보냈는데 명절에조차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나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의 7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외식 자리를 마련하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신 당일 아침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도 서연이를 돌보러 갔습니다. 수진이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엄마 생일인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생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바빠서 챙기지 못했다고 다음에 시간 날 때 식사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준호에게서는 밤 11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생신 축하드린다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남편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거기에 달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이 끓인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쓸쓸한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지나갔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자녀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와 남편은 조용히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는 사라졌지만 부탁은 늘어났습니다. 수진이는 회사 일이 바쁠 때면 주말에도 서연이를 맡겼습니다. 정숙 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지만 수진이는 이번 주만이라고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이 적었습니다. 아이 분유값, 병원비, 육아용품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요구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거의 남지 않은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아파트 이사를 가는데 짐이 많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허리가 아프다고 무거운 것은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건 이삿짐 센터가 할 거라고, 엄마는 그냥 민준이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이사 당일 민준이를 하루 종일 돌봤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정숙 씨는 웃으며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뭐 어떻냐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온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들 바쁘게 삽니다. 부모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우고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며 도왔습니다. 하지만 생신에도 명절에도 기념일에도 자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밤에 남편과 마주 앉아 있으면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외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수진이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최근 남편과 발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일간의 휴가였습니다.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해변에서 먹은 저녁 식사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여행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차가워졌습니다. 여행 갈 돈과 시간은 있는데 생일 한 끼 사줄 여유는 없었던 걸까? 준호는 최근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골프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새로 산 골프채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간 아들이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갚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정숙 씨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일도 힘들고 육아도 힘듭니다. 가끔 여행도 가고 취미도 가져야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부모까지 신경 쓰면 너무 버거울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더 안정되면 예전처럼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바쁘지만 여유가 생기면 고마워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손주를 돌봤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자녀들이 전화하면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이 당연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존재가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균열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직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지난 5년의 희생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참고 기다리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균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떡국 재료, 전 부칠 재료, 과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장바구니를 들기 힘들었지만
올해는 자녀들이 올 것 같았습니다. 지난 2년 연속 명절에 오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설 사흘 전 정숙 씨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에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올해도 시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댁 형편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는 처가에 간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혼자 사시는데 외로우시다고 이번에는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3년 연속 명절에 오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기들도 형편이 있다고 왜 엄마만 챙겨야 하냐고 시댁이랑 처가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을 본 재료들이 부엌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날 당일 두 사람은 조용히 떡국을 끓였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떡국을 한술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 씨는 민준이를 돌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신히 소파에 앉았지만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그녀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심증이 의심된다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면 위험하다고,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그제야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있다고 하자 수진이는 놀란 듯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 수는 없고 퇴근 후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는 지방 출장 중이라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일 올라오면 병원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우고 돈을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저녁 9시에 병원에 왔습니다. 30분 정도 있다가 서연이가 혼자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다음날 저녁에 왔습니다. 2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일이 밀려 있다며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3일간 입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녀들은 한 번씩만 들렀습니다. 병문안이라기보다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어린이집비가 밀렸다고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냐고. 준호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정말 급하다고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고 있다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응급실에 실려간 지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아들은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건강은 묻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오직 돈만 필요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서연이를 처음 안았던 날,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던 날들, 아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했던 날들, 민준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던 순간들, 손주들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놀이터를 함께 갔던 수천 번의 순간들, 자녀들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던 모습, 퇴직금이 바닥나고 연금으로 겨우 버티던 날들, 병원비를 아껴가며 자녀들에게 보냈던 돈, 명절에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생신에 혼자 라면을 먹고 기념일에 남편과 둘이 외롭게 밥을 먹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숙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도와준 것이 잘못이었을까? 희생이 부족했을까?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출 수 없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이 깼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 일주일 동안 서연이를 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베이비시터를 부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번 출장은 정말 중요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의 커리어가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그동안 잘 봐주다가 갑자기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아냐고 엄마도 손주 키우는 게 즐겁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택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5년 동안의 희생이 혜택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린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도 돌보지 않고 돈도 보내지 않고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당신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기대, 희망,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공허함이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남편을 위해 남은 시간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천천히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손주를 돌볼 수 없다고, 돈도 보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문자가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미뤄왔던 무릎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더 늦었으면 걷기 힘들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수술을 받고 2달간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이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복 후 정숙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구청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주 2회 수영장에도 다녔습니다. 남편과 함께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도 다녔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삶에 색을 입혔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가는 제대로 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패키지를 예약하고 숙소도 정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무릎 수술도 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동안 연락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너무 바빴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서연이 데리고 놀러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제주도 여행 간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놀란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 여행을 다니시냐고, 여행 경비는 어디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이상하게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주말에 시간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준호는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율하려 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녀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재산 정리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고.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혹시 자식들한테 증여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여는 절대 아니라고, 다만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자녀들의 연락이 더 잦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물었고, 요즘 뭐 하시냐고 물었고, 건강은 어떤지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도 자주 문자를 보냈습니다. 효도하고 싶다는 내용, 외식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재산이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무관심하다가 돈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와 준호 모두 온다고 했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차례상만 차렸습니다. 명절 당일 자녀들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비싼 과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준호는 건강식품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상하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내내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재산 정리하신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증여하시는 거냐고 자식들한테 주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대부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예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아동병원에 기부했고, 일부는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4,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자식들하고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셨냐고, 그 돈은 자식들 몫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정숙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이 평생 일해서 번 돈이라고, 자신이 쓰고 싶은 곳에 쓸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이미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냐고, 자식들이 그렇게 믿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밉지 않다고, 다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정숙 씨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서해 강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영희, 69세였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둘이었는데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였고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영희 씨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가고 전주도 갔습니다. 여행지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예쁜 풍경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남편 민호 씨도 영희 씨를 좋아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주 집에 놀러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가 마침 영희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영희 씨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소개했습니다. 서해 강좌에서 만난 친구라고, 자주 여행도 함께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희 씨가 돌아간 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사기꾼 아니냐고, 노인들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숙 씨는 72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영희 씨와 남편 그리고 서예 강좌 친구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자녀들에게서는 문자만 왔습니다. 생신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정숙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쓰지 않던 일기였지만 오늘만큼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기대를 내려놓았을 뿐이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겠다. 사랑은 혈연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다. 이제야 알겠다. 나도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숙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 희생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